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3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제 대선이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평론보다는 현 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년 뒤 지금 이 시각 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될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다음 대통령은 과연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일까요? 되돌아보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국민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보, 좌파, 보수, 우파 두 거대 정당의 후보가 최종 대결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3 후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때마침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언론은 그동안 차기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주고받은 두 사람, 이낙연과 이재명에 대해서 빅3의 경쟁으로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는 없습니다. 지지도 5%가 넘는 후보가 없는 데다가 당 외에도 다 고만고만한 주자들 뿐이니 말입니다. 빅3로 간다. 윤석열이 보수 우파의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보수 우파가 후보를 끝내내지 못하면 이 구도가 맞겠죠. 동아일보의 해설식 기사가 재밌습니다. 윤석열의 바람, 이재명의 확장성, 그리고 이낙연의 결집력이 승부를 가른다. 그런데 이 기사의 허점이 무엇일까요? 윤석열의 바람은 1년 동안 계속되기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되는 바람은 없죠. 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 가담하기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키고 박 전 대통령을 친박들이 생각하기엔 얼토당토하는 뇌물죄로 감옥에 보낸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자 세력 혹은 제3의 세력과 손을 잡고 바람을 계속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 감각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 경험치에서 그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까닭입니다. 이재명의 확장성은 바꾸고 말하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대중이 그 지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비문의 구심점이었으며 일정 부분 반문의 지지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장점이지만 여당 후보가 되기엔 중요한 흠결이기도 합니다. 앞이 가리지 않는 저돌적 언행이 그를 뉴스메이커로 계속 붙들어뒀습니다. 4년 전 촛불 시위 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발언을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집단 감염이 문제됐을 때 그는 경찰까지 대동하고 이만희 교주에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일종의 기행, 퍼포먼스가 대중의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행들은 지금까지는 그를 주목받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검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가 과거 가족과 연관되거나 사생활 문제로 일으켰던 많은 논란은 그의 인성이나 자질 문제로 언제든 재지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그가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하자 지지도가 내려가 2위로 밀렸다고 썼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일정 부분 겹친다는 게 그것입니다. 윤석열이 가진 권력에 대한 저항 이미지와 이재명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이미지가 흡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일부 반문의 지지까지도 받고 있어서 그의 지지층엔 보수 유권자가 20%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20%는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상당수 이탈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재명이 범유권이 최종 후보가 되려면 친문에서 최종적인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에는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인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광재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만큼 뉴스메이커이자 폭발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등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됐습니다. 언론이 이낙연의 결집력을 승부를 가를 조건으로 보는 것은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렬하고 끈끈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등장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이낙연은 더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로에서 쌓은 지덕을 겸비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당 대표를 하면서 그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의학적 태도를 너무 자주 보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통치자의 자질 중엔 정의감이 더없이 중요한 자질인데 그는 당대표로서 그런 정의감과 동떨어진 발언과 처신을 자주 보였습니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게 중도층 국민들이 그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지지가 주저앉으면서 이재명의 지지가 급상승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은 그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사면론을 거론한 것이 친문의 반발을 불러 그의 지지도를 폭락시킨 것일까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사면을 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문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뒤에 그는 사면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 건의가 그의 지지도를 하락시켰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사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결단력을 보이지 못하고 또 사면에 반대하는 친문을 향해 왜 사면이 필요한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그를 허약하게 보이게 했고 그를 눈치나 보는 지도자로 보이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낙연은 이왕 사면론을 거론했으면 후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실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낙연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당대표가 가질 한계를 벗어나면 그는 강한 주자인 모드로 변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언론은 정확히 1년 남은 대선의 구도가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나올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레이스를 시작하는 지점에 등장하지 않은 후보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거대 정당 모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친문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관찰 중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언론은 끝내 친문 주자가 뜨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유지된다면 이재명, 이낙연 투톱 간에 막판 문심을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썼습니다. 친문 비문이 제휴해서 윤석열 바람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친문이 종래 이낙연의 몸을 의탁하거나 이재명과 대타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친문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국은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게 누구든 친문 브랜드가 되면 민주당은 드라마를 만들거나 대혼란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패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반문이 구심점이 되고 김종인은 당당한 야당 지도자로 올라설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거나 박영선이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전국에서 무기력한 거대 정당이 되어서 원심력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와야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정계 개편까지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당의 정치성을 더 흔들어 놓은 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이 김종인이 턱없이 기본소득제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자신의 좌파 철학을 당 강행에 심으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거기에는 중도로 외인을 넓혀야만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보수 우파의 중심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토끼를 잃은 것이죠. 어쨌든 대선 1년을 남기고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전국은 더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는 KSOI 여론조사에서 32.4%를 얻어 24.1%를 얻은 이재명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리얼미터가 6일과 7일 조사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석열 28.3%, 이재명 22.4%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 윤석열은 아직까지는 장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키를 윤석열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사태가 예상을 뛰어넘는 악재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정권이 명운이 걸린 LH 땅 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혼란스럽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은 윤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지금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회한 김종인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윤석열을 구애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역사성마저 포기해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뿌린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망론은 상당 부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1년 변수는 많습니다. 지난 대선을 1년 남겼을 때 때마침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끝냈던 반기문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 반기문 26%, 문재인 16%이더군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할 때인데 이 반기문이 귀국할 때 거의 모든 방송이 이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영종도에 몰려갔죠. 그는 그 첫 번째 이벤트부터 대중에게 강력한 지도자상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를 대안으로 생각한 바른정당이란 정당까지 만들어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반기문은 열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16대 때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대선 1년 전에 이 회창은 31.6%, 노무현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정치부 기자 중에 노무현 당선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언론이 주목을 받을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DJ의 어중이 그에게 쏠리면서 그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에 이인재 대망론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는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이회창과의 최종 결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회창은 아들 병역 문제 등 여러 마타도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부정선거 수준이었죠. 만약 정몽준이 선거 전날 단일화 철회 사건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회창이 당선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레이스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스 시작에 LH 땅 투기 사건이 터진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차피 선거의 쟁점은 경제와 부동산이겠지만 선거 화두의 중심은 공정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것도 아들, 딸 입시 비리가 부른 공정성의 문제였는데 이번 LH 땅 투기 사건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휘발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은 어제 국회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관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변창흠이 땅 투기 세력의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변창흠이 말하는 대로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가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건 일성 투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생선가게를 지키면서 포식을 해온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광명동 신도시 지역에 땅을 산 뒤에 벼를 재배하겠다, 고구마를 재배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를 해놓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심은 게 아니라 승합차로 인부를 동원해 아주 빽빽이 심었습니다. 그게 CCTV에 다 드러나 있더군요. 1평방미터에 한 그루씩 심어야 할 용부들 묘목을 모내기 하듯 빽빽이 심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부들 같은 묘목은 사후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나무들입니다. 저절로 아주 빨리 성장한다고 합니다.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나무 숫자만큼 이식비까지 챙기니 그 나무를 심은 겁니다. 정말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게다가 LH 직원들이 광명시형 신도시 부지 투기가 시작된 시점은 2018년인데 정부 여당이 공시지가 현실화 구상을 꺼내던 시점과 묘하게 겹친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땅 투기 논란이 이면에 공시지가 인상 추진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황금성이 아주 적죠. 그런데도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인 LH 직원들이 58억 원대 대출까지 받아서 땅을 산 것은 신도시 지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의 공시지가 인상 추진 정책은 이들에게 수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호재를 작용했을 것입니다. 손해볼 일이 없는 황금 의장이 열렸던 것이죠. 어쨌든 경찰 수사는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7일만이 넉장 수사입니다. 정부의 합동조사만으로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압수수색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기는 했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정세균 총리가 말한
특이한 직원들은 폐가망신이라는 말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합동조사는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한참 늦었다는 것이죠. 경찰이 허술한 수사로 윗선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아래 사람만 걸릴 게 뻔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 지켜보는 저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은 효과가 이런 건가요? 그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했다고 하는군요.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권력은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권력이 성공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기였습니다.